얼마 전 4,300명의 대한민국 병사들이 무박 4일간의 격전을 치렀습니다. 물론 실제로 적성국가의 전투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단언컨대 실전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 7월 15일에서 18일에 치러진 KCTC 훈련입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는 전차 장갑차를 비롯한 자주포, 기동, 공격 헬기 등이 동원되면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게다가 KCTC 훈련 최초로 주한미군 300여 명을 한국군 강려단 전투단에 편성하고 작전 통제까지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전쟁 상황을 가장 근접하게 구현한 셈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이번 훈련에서는 현대전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 포착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드론을 이용해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전장에서 드론은 확실하게 전략무기로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드론을 이용해 이슬람 국가인 IS의 최고 지도자 5명 중 한 사람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드론이 후방의 요인 암살에까지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드론은 민간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도 끔찍한 사건에 사용될 수 있어 많은 우려가 쌓이는 중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특정 무기가 발달할수록 그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발전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칼이 날카로워지면 방패가 두꺼워지고 미사일이 빨라질수록 요격 체계가 더욱 고도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드론을 사용한 암살, 테러 등의 위협이 증가되자 드론을 막는 카운터 드론 기술 또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드론은 작고 가벼운 게 장점인 만큼 격추 방법도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쉬운 편입니다. 심지어는 물리적 타격 없이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쏘아내는 것만으로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드론 제머라고 합니다. 드론 제머는 현재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격추 방법으로서 그만큼 연구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기껏해야 소총보다 좀 더 큰 수준의 장비를 갖고 보병부대에서도 쉽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력으로 드론 격추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정상을 노리며 세계 시장에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이저는 출력이 킬로와트급이 되면 수미리의 강철판도 마치 두부 자르듯 손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kW의 출력의 레이저 커팅 기술은 이미 공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력을 2kW 이상으로 높이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쉽게 말해 아주 강력한 빛을 쏘아내 초고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증가할수록 광원인 광섬유에도 상당한 열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섬유가 견딜 수 있는 출력의 한계가 바로 2kW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마의 2kW를 넘어 드디어 3kW의 출력을 견딜 수 있는 강섬유를 개발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정도 출력이면 공중의 드론까지도 격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 세계 각국 군사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룩한 3kW 레이저 기술은 광원기술 연구와 최적화 연구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또다시 세계를 뒤집어 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이런 최첨단 기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화 중인 레이저나 드론 제모보다는 더욱 직접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최첨단 기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단순하고도 손쉬운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총기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에 사용되던 기술이라 전 세계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만약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이 기술의 효과를 증명한다면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군사작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기술은 바로 독수리입니다. 언뜻 웃겨 보일 수도 있는 방법이지만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처럼 독수리는 드론 사냥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독수리는 2km 거리에서 사냥감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비행 속도만으로는 최대 시속 320km에 이를 정도로 빠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소형 헬기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게다가 공격력 또한 탁월합니다. 독수리 양력은 성인 남성 평균 15배 정도라 소형 드론 따위는 말 그대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독수리는 충분히 전략자선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실제로 프랑스가 언론에 공개한 시연 영상에서 달타냥이란 이름의 드론 사냥꾼은 고작 20초 만에 무려 200m 거리에서 비행하던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계획은 상당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멋져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드론 사냥꾼 독수리의 효율은 그야말로 꽝이었습니다. 이건 네덜란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드론 사냥률 100%를 자랑하며 독수리 부대를 드론 사냥에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네덜란드 독수리 부대는 고작 1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일단 예산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독수리는 야상성이 매우 강해서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도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굴기 일쑤였습니다. 즉 무기로서의 가장 우선사항인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로테르담과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 독수리 부대를 시범 투입했지만 독수리로 드론을 사냥하기는커녕 당시 독수리들은 하늘도 날지 못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 독수리 부대의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독수리를 이용한 드론 사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효율보다는 뭐 때문에 독수리를 이용한다고 봐도 좋을 지경입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면 독수리보다는 그물이 드론 사냥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을 만회할 목적으로 그물을 드론 사냥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차이나 밀리터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16제곱미터의 그물을 발사하는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고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드론을 막을 정도는 아니지만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는 드론에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영국에서 개발한 스카이월 또한 중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드론을 포획합니다. 미래형 바주카포처럼 보이는 스카이월은 포탄 대신 그물을 발사하는데요. 압축 공기로 발사된 그물은 무려 100m 거리까지 드론을 자동 추적해 격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낙하산을 이용해 드론을 거의 파손 없이 추락시키기 때문에 회수된 드론을 역추적하여 상대방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스카이월 자체만 해도 무기가 10kg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드론 한두 대면 모르겠지만 10대 드론이 동시에 공격을 개시한다면 그물로 포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화력에 미친 민족답게 좀 더 화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천호 30mm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천호는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K808 장갑차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요. 험지 주행력은 궤도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도로나 평지에서는 무려 시속 9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즉 테러 등의 시가전이나 급박한 대공지연이 필요한 상황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신형 대공포인 만큼 전자광학 추적 장치와 유관 조준기를 탑재해서 자체적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주간, 야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정밀 사격이 가능한데요. 그동안 우리 군에서 사용하던 20mm 대공발칸포가 오로지 수동으로 목표물을 추적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혁신이나 다름없는 진화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미 비호복합이 있는데 굳이 천호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언컨대 현존하는 어떤 무기도 모든 전쟁에 만능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비호와 천호는 그 목적부터 사용 방법까지 완전히 다른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탑재된 30mm 대공포는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기종 모두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사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레이더 차량이 없더라도 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호는 천호와 달리 궤도형의 차량입니다. 이 덕분에 전차나 자주포와 함께 움직이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비호는 최전선에서 적이 항공기를 상대하는 기갑 전력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대당 가격도 45억 원 정도로 K1, A1 전차나 K9 자주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반면 천호는 애초부터 후방과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대공포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자체 탑재하지 않고 아군의 방공 레이더망과 연계하여 목표물을 탐색합니다. 또 차륜형이면서 비싼 첨단 부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비호와 달리 저렴한데요.
하지만 비오보다 후기형의 대공포를 탑재한 만큼 목표를 추적하고 격추시키는 능력은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비오의 절반 수준이라 훨씬 넓은 지역에 대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호의 국산화율은 비오보다 훨씬 높아 무려 95%에 달하는데요. 이 덕분에 카운터 드론이 상당히 중요해진 지금 대한민국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수량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천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카운터 드론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대드론 전력의 최정상급인 나라인 만큼 드론 잡는 킬러인 천호가 끊임없이 수출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